전투기 한 대 값도 무서운데 그 위에 칠하는 페인트 관리비가 더 든다는 사실 잘 모르시죠? 스텔스의 진짜 값은 살 때가 아니라 평생 관리비에서 나와요. 오늘은 국뽕 부리려는 게 아니라 이 페인트 한 통이 어떻게 수출카드가 되는지 돈의 구조를 같이 뜯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스텔스가 왜 값보다 관리비가 더 드는지, 국산 도료가 어떻게 미국 최고 등급을 받았는지, 그게 내 나라 수출에 뭘 남기는지 다 아시게 돼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세상 돌아가는 진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가장 쉽게 챙기시게 되거든요. 스텔스라고 하면 다들 투명 망토를 떠올리시죠? 화면에서 아예 사라지는 마법 같은 거요. 그런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크게 틀린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둘게요.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잡혀요. 레이더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물건은 세상에 없어요. 스텔스가 하는 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레이더는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신호의 세기로 상대의 덩치를 짐작해요. 그런데 잘 만든 스텔스기는 이 되돌아오는 신호를 확 줄여버려요. 실제로는 커다란 폭격기인데 레이더 화면에는 손바닥만한 새 한 마리,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쯤으로 잡히게 만드는 거죠. 되돌아오는 반사가 약 0.001제곱미터, 유리구슬 하나 수준까지 쪼그라든다는 추정치도 있어요. 커다란 화물선이 레이더 앞에서 조각배 한 척처럼 보이는 셈이에요. 그러면 레이더를 지켜보는 사람은 저게 위험한 무기인지 그냥 새떼인지 판단을 못해요. 저걸 무기다 하고 딱 집어내서 쫓아갈 신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반사를 크게 줄일수록 적 레이더가 그걸 알아보고 잡아내는 거리도 짧아져요.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쫓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 이게 스텔스의 진짜 정체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안개 낀 밤에 저 멀리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스텔스는 딱 그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 눈앞에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봐도 저게 뭔지 확신을 못하게, 가까이 붙기 전엔 겨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집을 비둘기만 하게 줄여놓으면 원래 저 멀리서 발각될 무기가 훨씬 코앞까지 다가와야 겨우 정체가 드러나요. 그 좁혀진 거리 차이가 곧 목숨이자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은 전 세계가 속았다,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있다 하면서 겁을 주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속았어요. 스텔스가 레이더에 잡힌다는 건 이 바닥에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상식이거든요. 군대도 알고, 만드는 나라도 알고, 상대 나라도 다 알아요. 그러니 낚시성 제목에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스텔스는 마법이 아니라 물리와 돈으로 굴러가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 운동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비둘기만한 몸집을 계속 유지하는데 상상도 못할 돈이 든다는 거예요. 스텔스기는 살 때 붙는 값이 끝이 아니라 사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저 몸집을 줄여주는 핵심 비결이 시간이 지나면 닳고 벗겨지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는 바로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같이 풀어볼게요. 첫째, 분명히 보이는데 대체 왜 못 잡는지, 그 몸집을 줄이는 원리부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둘째, 세계 최강이라는 이 무기가 정작 감추고 있는 진짜 약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셋째, 페인트 한 통에서 시작된 국산화가 우리 경제에,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두고두고 뭘 남기는지. 무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돈 이야기예요. 이 세 개를 하나로 다 연결하고 나면 스텔스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열어둔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분명히 레이더에 잡히긴 하는데 대체 무슨 수로 그 커다란 쇳덩어리를 화면 위에서 비둘기 한 마리만 하게 줄이는 걸까요? 답은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개만 이해하면 스텔스의 8알은 잡은 거예요. 첫째는 기체 형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레이더 전파가 날아와서 기체에 부딪히면 그게 왔던 쪽으로 곧장 되돌아가지 않게 몸을 깎는 거예요. 초창기엔 기체를 아주 갓지게 만들었어요. 연을 비스듬히 여러 개로 쪼개서 전파를 엉뚱한 데로 튕겨보내는 거죠. 반사는 확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에요. 그렇게 갓지게 만드니까 공기가 매끄럽게 못 흘러서 잘 못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뒤뚱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온몸을 하나의 매끄러운 곡면으로 이어 붙이고 위로 삐죽 솟은 수직 꼬리 날개도 없애거나 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갓진 벽에 공을 던지면 딱 정면으로 튕겨나와서 잡기 쉽죠. 그런데 둥근 벽에 던지면 엉뚱한 데로 흘러버려요. 레이더 전파도 똑같아서 피어나온 데 없이 매끈할수록 되돌아오는 신호가 줄어드는 거예요. 둘째는 엔진이에요. 사실 비행기에서 전파를 가장 크게 되쏘는 범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엔진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금속 날개판이에요. 반질반질한 금속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정면에서 전파가 들어오면 거울처럼 그대로 되쏴버려요. 그래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일부러 S자로 구불구불 꺾어놨어요. 정면에서 안을 들여다봐도 그 엔진 날개가 절대 안 보이게 통로 뒤에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깊은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야 안쪽 방이 보이는 것처럼 전파가 곧장 엔진에 닿지 못하게 길을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부러진 통로 안쪽 벽에도 전파를 잡아먹는 칠을 발라두죠. 그 잡아먹는 칠, 이게 바로 셋째예요. 이름은 전파 흡수 도료인데 그냥 색을 입히는 페인트가 아니에요. 날아온 전자기파를 붙잡아서 열로 바꿔 삼켜버리는 특수한 칠이에요. 어떻게 삼키느냐면요. 이 칠 속에는 눈에 안 보일 만큼 곱게 빻은 미세한 철가루하고 숫계열의 가루가 섞여 있어요. 철가루는 전파의 자기 성분을 붙잡아 마구 흔들다가 열로 태워버리고 숫계열의 가루는 전기 성분을 붙잡아서 태워요. 전파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 미세한 가루들 사이에서 뱅뱅 돌다가 힘을 다 잃고 미지근한 열로 흩어지는 거예요. 요란하게 튕겨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전파를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재주라면 이 세 번째는 아예 전파를 통째로 삼켜서 없애는 재주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이건 그냥 붓으로 쓱 칠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얇은 막을 여러 겹으로 순서대로 아주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공정이에요. 심지어 2층의 두께가 0.1mm만 달라져도 삼킬 수 있는 전파의 종류가 확 바뀌어버려요. 0.1mm면 머리카락 한 올 굵기예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성능이 갈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술이라는 뜻이죠. 자, 몸집을 줄이는 세 가지. 매끈한 형상하고 S자로 꺾은 통로, 그리고 전파를 삼키는 도료. 여기까지만 보면 참 깔끔하고 멋지죠? 근데 바로 이 세 번째, 전파를 삼킨다는 이 칠 한 겹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골칫덩어리예요. 스텔스라는 무기가 왜 살 때보다 무서운지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칠 속에 숨어 있거든요. 이 칠 한 겹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에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도료가 왜 골칫덩이라고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스텔스의 가장 아픈 약점은요, 사실 성능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것도 살 때 내는 돈이 아니라 사고 나서 평생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이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이 도료는 날아오는 전파를 삼켜서 열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계속 삼키는 물질은요, 삼키는 만큼 자기도 달아요. 게다가 이 코팅은 상상 이상으로 예민해요. 초홍속으로 날면 마찰열에 겉면이 타버리고 사막 모래바람에 긁혀서 쩍쩍 갈라지고 습기 많은 바닷가에 세워두면 슬금슬금 벗겨져요. 그러니까 한번 출격하고 돌아올 때마다 벗겨지고 상한 부분을 다시 칠해야 해요. 그것도 아무데나 붓으로 대충이 아니라 판과 판 이음새마다 정밀하게 다시 시공해야 하죠. 오리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날 때마다 벗겨지는 아주 비싼 화장 같은 거예요. 숫자로 뜯어보면요, 세계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을 띄우는 데 드는 돈이 약 85,00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1시간에 1억 원을 훌쩍 넘죠. 평범한 재래식 전투기의 약 4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비행기는 하늘에 1시간 떠 있을 때마다 잘 뽑은 국산 중형차 한 대가 통째로 증발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날기만 해도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비행기는 1시간을 날면 그 뒤에 정비사가 붙어서 최대 30시간을 손봐야 해요. 1시간 날리려고 사흘 넘게 매달리는 셈이죠. 그리고 그 30시간 중에 3분의 1이 뭐냐면 바로 방금 말한 이 스텔스 코팅을 다시 칠하고 메우는 작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예민한 도료가 날 때마다 조금씩 상하니까 다음 출격 전에 원래 성능으로 되돌려 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살 때 가격표만 보면요, 딱 절반만 본 거예요.
진짜 청구서는 그 다음부터 날아와요. 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은퇴하는 날까지 다시 칠하고 또 칠하는 값이 계속 붙는 거죠. 85,000달러라는 시간당 비용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처음 살 때 낸 돈은 오히려 작게 느껴질 정도예요. 팩트만 놓고 보면 이런 최상위 스텔스기를 굴리는 나라는 유지비 하나에만 수십억 달러를 따로 잡아둬요. 비행기를 사는 예산과 그 비행기를 계속 안 보이게 유지하는 예산이 아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귀에 나오는 세대의 스텔스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방법이 재미있어요. 도료를 겉에 덧바르는 대신 아예 기체 표면 자체에 스텔스 성질을 구워넣는 쪽으로 가요. 처음부터 살에 베어들게 만들어서 매번 다시 칠하는 부담을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는요, 다시 칠하는 손을 덜어주는 것, 그게 곧 돈을 아끼는 혁신이에요. 성능을 더 올리는 것보다 관리비를 낮추는 쪽이 진짜 경쟁력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정비에 붙는 이 시간을 줄이면 똑같은 비행기로 훨씬 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투기 40대를 가진 나라가 있다고 쳐요. 코팅 정비가 오래 걸려서 하루에 한 번씩만 겨우 뛰면 하루에 40번 작전을 나가요. 그런데 정비 시간을 확 줄여서 하루 3번씩 뜰 수 있게 되면요, 똑같은 40대로 하루에 120번을 나가요. 비행기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써먹는 힘은 3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출격 회전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곧 전투력이면서 동시에 돈이에요. 도료 정비 시간을 아낀 만큼 없던 비행기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스는요, 겉보기엔 안 보이게 만드는 기술 싸움 같지만 한 겹만 벗겨서 보면 결국 얼마나 싸게, 얼마나 자주 다시 띄우느냐 하는 돈 싸움이에요. 스텔스의 진짜 값은 살 때가 아니라 평생 관리비에서 나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통쾌한 이야기예요.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 삼키는 페인트, 이건 오랫동안 몇몇 나라만 주고 있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전파흑수 도료가 올여름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에서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어요. 지난달에 최종 보고서까지 정식으로 발급됐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깐깐하기로 소문난 손님이 우리가 만든 물건에 합격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이 손님이 통과시켜준 물건은 다른 손님들도 두말 없이 믿거든요. 숫자로 뜯어보면요, 이 도료의 전파 흡수율이 85에서 88%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더가 쏜 전파 10개 중에서 9개를 그냥 꿀꺽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가는 신호가 그만큼 쪼그라드니까 레이더 화면에서 배가 확 작아져 보이는 거죠. 88%라는 숫자가 밋밋해 보여도 전파는 아주 조금만 더 삼켜도 화면에 잡히는 크기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몇 퍼센트를 더 끌어올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안 믿기실 테니 실제 실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남 거제에 있는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길이가 36m나 되는 커다란 고속정 선체에다가 이 도료를 쫙 칠했어요. 그러고는 10km나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 전파를 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36m짜리 그 큰 배가 레이더 화면에는 겨우 4m짜리 조그만 어선처럼 잡혔어요. 축구장 절반만 한 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낚싯배 한 척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페인트 한 통 칠했을 뿐인데 커다란 군함이 레이더 앞에서 몸집을 9배 가까이 접어버린 셈이죠. 이게 종이 위에서 굴려본 계산이 아니라 실제 바다 위에서 레이더로 직접 확인한 결과라는 게 더 놀라운 대목이에요.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이 도료, 재료가 전부 국산이에요. 국산화율이 98%나 돼요. 쉽게 말하면 부품 100개 중에 98개가 우리 손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값이 갑자기 오르든 남이 심통 부리며 안 팔든 이제 남의 사정에 흔들릴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든든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성능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를 남한테서 받아와야 한다면 그건 온전히 내 기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재료까지 거의 다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검증 받은 게 삼키는 성능 하나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얇게 바를 수 있는지, 칠했을 때 무게는 안 늘어나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칠하기 편한지, 그리고 오래 버티는지까지 전부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실전에 지금 당장 투입해도 되는 최고 등급을 공식으로 인정받았죠. 실험실 안에서만 반짝 성공한 게 아니라
곧바로 현장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남 얘기 같던 소재를 이렇게 우리 손으로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키는 물질에는 아직 안 짚은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스쳤지만 이 코팅의 진짜 골칫거리는 성능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매번 정성껏 칠하고 조금 산하면 그 자리를 또 칠하고 낡으면 벗겨내고 처음부터 다시 칠하고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면 쓰는 쪽은 늘 지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발상이 참 영리해요. 아예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이 물질을 붓으로 바르지 말고 얇은 판이나 타일처럼 미리 찍어두자는 거죠. 그러고는 필요한 자리에 척척 붙여요. 그러다 어디가 긁히거나 벗겨지면 그 조각만 쏙 떼어내고 새 조각을 붙이면 끝이에요. 온 표면을 다시 칠할 일도, 마를 때까지 며칠씩 기다릴 일도 없어요. 상한 데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깨진 보도블록 한 장만 드러내고 새 걸로 갈아 놓듯이요. 여기에 숨은 이득이 하나 더 있어요. 붓으로 칠하면 사람 손에 따라 두께가 들쭉날쭉해지기 쉬운데 판이나 타일은 깨끗한 공장에서 똑같은 규격으로 미리 찍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붙이든 품질이 고르죠. 현장 정비고 한 구석에서 애써 칠하고 말리던 일이 미리 만들어둔 조각을 가져다 대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 하나만 바꿔도 관리하는 구조가 뿌리부터 달라져요. 붓질하던 일이 부품 갈아 끼우는 일로 바뀌니까 손질하는 시간도, 그 시간에 묶여있던 사람도 확 풀려나요. 무기가 다시 뜰 채비를 마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요.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다루기 쉽게 바꾸는 것도 어엿한 기술인 셈이죠. 사실 이 발상 이미 오래전부터 써온 데가 있어요. 바로 장수함이에요. 잠수함은 수십 년 전부터 겉면에 특수한 타일을 다닥다닥 붙이고 다녀요.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몸통을 조각조각 뒤덮는 거죠. 물속에서는 레이더 전파 대신 소리가 문제거든요. 상대는 소리를 쏴서 돌아오는 메아리로 잠수함을 찾아내니까요. 그래서 이 타일이 그 소리를 밀려오는 물결 같은 그 파동을 삼켜서 열로 바꿔버려요. 날아오는 전파를 삼키던 그 물질이랑 뿌리는 똑같은 원리예요. 무대가 하늘에서 물속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비늘도 다니다 보면 몇 장씩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그 자리만 새로 붙여 메워요. 상한 조각만 갈아 끼운다는 그 생각이 물밑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이 요즘 특히 값져요. 올해 들어 잠수함이 세계 시장에서 부쩍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나라가 새 잠수함을 들이겠다고 줄을 서는 참이에요. 그러니 이 삼키는 소재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건 하늘 위 전투기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같은 재주가 하늘에서는 전파를 삼키고 물밑에서는 소리를 삼키니까요. 소재 하나를 쥐면 갈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죠. 물밑을 소리 없이 다니는 잠수함, 그 수출길로도 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삼키는 도료 이야기만으로도 벅찬데요. 우리 손으로 가져온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레이돔이라는 부품이에요. 레이돔은 전투기 코끝이나 함정 꼭대기에서 레이더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얄궂은 물건이에요. 적이 쏜 전파는 흡수하거나 엉뚱한 데로 튕겨서 우리를 못 보게 막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편 레이더가 쏘는 전파는 골라서 얌전히 통과시켜줘야 하거든요. 막을 건 막고 보낼 건 보내는 문지기 노릇을 껍데기 한 장이 다 해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전파는 삼키고 어느 전파는 흘려보낼지 이걸 아주 미세하게 조율하는 게 그 안에 숨은 주파수 선택 필터예요. 이 까다로운 필터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국내 국가연구기관이 순수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어요. 예전엔 남의 나라 프로그램을 빌려 써야 했는데 이제는 설계 도구부터 성능을 재는 장비까지 통째로 우리 것이 된 거죠. 속도도 확 달라졌어요. 하루가 꼬박 걸리던 설계 한 판을 이제 30분 만에 끝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계산이 다 끝나 있는 셈이니 무려 50배나 빨라진 거예요.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도 예전보다 5배는 빨라졌고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더 자주 새 설계를 시도해본다는 뜻이에요. 시도가 쌓이면 실력이 쌓이니까 기술이 자라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성능을 검증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오롯이 우리 기술로 돌린 첫 사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넓게 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이 기술이 전투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이더를 쓰는 물건이라면 어디든 이 껍데기가 필요하거든요. 바다를 누비는 배도 그렇고 하늘 위 항공 우주 장비도 그래요. 요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전파를 다루는 기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 전파를 골라 막고 골라 통과시키는 이 기술은 갈수록 쓸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방에서 갈고 닦은 소재 기술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산업으로 줄줄이 뻗어나갈 씨앗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기 하나 잘 만들자고 시작한 일이 결국은 우리 산업 전체의 미천으로 남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진짜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소재를 사다가 완제품만 조립해 파는 나라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소재랑 부품 그 자체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나라로 한 계단 올라서면 이야기가 통째로 달라져요. 남의 나라가 값을 흔들거나 안 팔겠다고 신통을 부려도 크게 휘둘릴 일이 없어지고요. 무엇보다 물건 값에서 남는 알맹이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쌓이거든요. 조립만 하는 자리에서는 손에 얇게 남던 몫이 소재를 쥐는 순간 두툼해지는 거예요. 남이 만든 살림에 나사만 조이던 신세에서 살림의 뼈대를 직접 대주는 자리로 옮겨 앉는 거죠. 부품을 사오던 나라에서 소재를 대주는 나라로. 이게 스텔스 이야기가 북방을 훌쩍 넘어 경제로 번지는 진짜 이유예요. 자,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아야 해요. 양쪽을 다 봐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미 다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딱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들뜬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아직 남아있는 숙제를 냉정하게 3가지만 짚어볼게요. 이걸 알아야 진짜 실력이 어디까지 온 건지 정확히 보이거든요. 첫째, 이건 어디까지나 요소 기술이에요. 스텔스기 자체를 통째로 완성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배 위에 칠해서 시험을 통과한 거지 전투기에 그대로 얹어서 하늘을 나는 검증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생각보다 거리가 아주 멀어요. 바다 위에서 잘 통하던 게 하늘에서, 그것도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날면서 똑같이 통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으니까요. 실제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도 초기형에는 이 흡수도료도 없고 무기를 기체 안쪽에 숨겨넣는 공간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몸 바깥에 주렁주렁 매달고 날아요. 그렇게 밖에 뭘 달수록 레이더에는 더 크게 잡히죠. 말하자면 아직은 절반짜리 스텔스에 가까운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한 국산 도료를 전투기에 곧바로 입히는 건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아직은 전망 단계로만 봐두는 게 맞아요. 둘째, 배 한 척에 정성껏 곱게 칠하는 것과 수십 대 수백 대에 하나같이 똑같이 고르게 칠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도료는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 어긋나도 삼키는 전파가 달라질 만큼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시험장에서 한 척을 공들여 칠하는 거랑 공장에서 수백 척 분량을 쉬지 않고 찍어내면서도 그 예민한 두께를 매번 똑같이 맞추는 건 난이도가 아예 다른 세계예요. 그렇게 대량으로, 그것도 어느 하나 삐뚤어짐 없이 균일하게 뽑아내는 양산의 벽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험한 실전 환경에서 몇 년씩 오래오래 버텨주는지도 더 두고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 된 기술이라기보다 되기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기술에 더 가까워요. 이 단서를 슬쩍 빼고 벌써 다 끝난 일처럼 말해버리면 그게 바로 김칫국이에요. 셋째,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큰 숙제인데요. 잘 만드는 능력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능력이에요. 성과가 크면 클수록 그걸 탐내는 눈도 그만큼 많아져요. 세상에 없던 걸 어렵게 손에 넣었다는 건 반대로 그걸 뺏거나 베끼고 싶어하는 쪽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어렵게 국산화한 이 귀한 기술이 해킹으로 혹은 사람을 통해 어딘가로 슬쩍 새어나가는 순간 몇 년을 갈아 넣은 공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힘들게 앞서 나간 거리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한 지점도 정확히 여기였어요. 대단하다는 박수보다 이거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나라가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 걱정이 조금도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정확한 감각이에요. 만드는데 쏟은 노력이 클수록 지키는데도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붙어야 겨우 균형이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과와 지킴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잘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딱 절반이고 그걸 끝까지 온전히 우리 것으로 지켜내는 게 나머지 절반이에요. 이 두 절반이 다 채워져야 비로소
진짜 성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앞에서 열어둔 질문 하나를 이제 갚을 차례예요. 이 소재 국산화가 우리 경제에 도대체 뭘 남기느냐는 거였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착지예요. 먼저 이걸 짚어야 해요. 미국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 시험이 바로 미국의 무기를 파는 정문이거든요. 미국은 우방국 기술을 자기들이 직접 평가하고 사들이는 관문을 하나 세워뒀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면 대미 수출은 시작조차 안 돼요. 그러니 이 정문을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다는 건 잠긴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값어치는 그 다음에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 손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면 나머지 손님들이 알아서 줄을 서거든요.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른 나라로 판로를 여는 신뢰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국이 사겠다고 고른 물건이라는 한마디가 다른 나라들 앞에서는 그 어떤 광고보다 세게 먹히는 거죠. 무기라는 게 원래 성능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는 쪽은 누가 먼저 검증해 줬느냐를 유난히 따지는데 그 검증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곳이 대신해 줬으니 우리는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셈이 하나 더 붙어요. 미국 시장에는 부품을 얼마나 자기 손으로 만들었느냐를 따지는 요건이 있어요. 지금은 65%, 나중엔 75%까지 국산이어야 하죠. 그러니 소재를 우리가 직접 만들수록 우리 몫으로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그만큼 커져요. 남의 소재를 사다 조립만 하면 손에 남는 게 얇은데 소재 자체가 우리 것이면 그 몫이 두툼해지는 거예요. 페인트 한 통을 우리가 만드느냐, 사오느냐가 결국 지갑 좁게를 가르는 셈이죠. 수요도 확실해요. 세계 곳곳에 군대를 내보내는 나라일수록 전방의 임시 활주로나 여기저기 흩어진 기지에서 정비를 빨리 끝내야 하거든요. 집처럼 잘 갖춰진 정비고가 없는 곳에서 매번 도료를 벗겨내고 다시 칠하려면 시간도 손도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이라면 그런 나라들이 목말라 하며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만드는 나라는 몇 안 되는데 필요한 나라는 줄줄이 있는 물건. 장사로 치면 이만한 자리가 없죠. 자, 여기서 큰 그림이 보여요. 이게 방산에서 돈이 도는 층을 통째로 넓히는 이야기예요. 무기를 한번 팔고 끝나는 장사에서 유지비와 소재와 정비라는 두고두고 도는 장사로 넘어가는 거죠. 무기값은 한번 들어오고 마는 목돈이지만 관리비는 그 무기가 하늘을 나는 내내 해마다 꼬박꼬박 도는 돈이거든요. 목돈 한 번 받고 헤어지는 손님과 다달이 다시 찾아오는 단골. 어느 쪽이 오래 남는 장사인지는 뻔하잖아요. 게다가 소재는 한 종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조료 하나가 다리를 잡으면 그걸 칠하는 장비, 성능을 재는 검사 기술, 벗겨진 데를 송고는 정비 서비스까지 줄줄이 딸려 나와요. 씨앗 하나가 밭 하나를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소재를 우리 손으로 준다는 건 그 밭 전체를 우리가 갈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방산 수출은 한 해 154억 달러대까지 커졌고 미국 함정을 손봐주는 정비 사업에까지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무기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이 산 무기를 오래도록 돌봐주는 자리까지 넘보게 된 거죠. 페인트 한 통 이야기가 바로 그 흐름 위에 나란히 얹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재로, 하나는 정비로. 방향이 똑같잖아요. 결국 스텔스라는 무겁고 멀어 보이던 무기 이야기가 소재와 유지비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로 조용히 내려앉는 거죠. 스텔스의 진짜 값은 살 때가 아니라 평생 관리비에서 나와요. 오늘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요. 안 보이는 마법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전파를 열로 삼키는 페인트였고 그 페인트는 출격할 때마다 소모돼서 다시 칠해야 하는 평생 청구서였어요. 그리고 그 관리비를 우리 손으로 줄이는 소재가 세계에서 제일 깐깐한 시험을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다는 게 오늘의 진짜 사건이었죠. 국뽕도 공포도 아니고 그냥 돈이 흐르는 구조가 바뀐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텔스의 진짜 값은 살 때가 아니라 평생 다시 칠하는 관리비에 있고 국산 도료가 미국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그 관리비 구조와 수출의 정문을 동시에 건드린 경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소재 국산화에 나라가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유출을 막는 방어가 먼저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방산 뉴스를 무기값으로만 보시는지 사고 나서 두고두고 도는 유지비까지 같이 보시는지도요. 댓글로 본인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보시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